안녕하세요. 불꽃 사다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4살의 직장인 여성 오하정입니다. 오늘 제 마음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노트북 앞에서 한 글자씩 적어 내려가 봅니다. 남들도 저마다 사연이 있다지만 저는 아빠에 대한 제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아빠에 대한 원망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빠와의 추억은 별로 없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빠는 가족에 대한 애정이 없던 사람이라고 기억을 했어요. 어렸을 때 아빠와 엄마는 한 번의 실수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진짜 그때 술만 안 먹었어도 네 엄마랑 결혼 안 했어. 같이 사는 것도 지겹다. 네 엄마 얼굴이 귀신 같아 보여. 같이 살아도 정이 들어야 말인데 정은커녕 질린다 질려. 술만 먹으면 하는 소리는 늘 같은 소리였어요. 엄마가 아빠에게 아무런 잘못을 한 적도 없는데 아빠는 엄마와 결혼한 것에 대해서 좋은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아빠가 뭐가 좋다고 엄마와 아빠는 결혼을 했지만 애정이 크게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엄마는 가정에 충실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결혼하고서 엄마에게 정이 없어서 집에 안 들어오는 것은 자주였었고 엄마는 혼자 집에서 아빠를 기다리며 무서움에 떨곤 했다고 들었습니다. 임신한 여자가 혼자서 집에서 밤늦도록 들어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는 것은 어쩌면 너무 무서우면서도 결혼에 대해서 좌절감이 드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임신해서 아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을 한 번도 같이 가주지 않는 남편을 두고도 엄마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같았으면 그 결혼을 좋게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포기하고 싶었을 텐데 엄마는 저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아빠를 기다렸다고 해요. 아이에게 좋은 가정과 좋은 아빠를 두고 싶다는 것 딱 그거였는데 아빠는 좋은 가정에 뜻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좋은 아빠가 될 생각도 없는 거였죠. 아빠는 매일 술을 마시고 친구들을 만나서 외박을 자주 했고 심지어 임신한 엄마를 두고도 다른 여자를 만나기도 했었대요. 그래서 임신한 엄마가 있는 집에 그 여자가 술이 취한 아빠를 모시고 집으로 들어왔던 적도 있었대요. 뭐야, 부인이 있었네? 이 아저씨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정신 좀 차려봐. 아, 자고 가, 내 옆에서. 엄마가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에게 치근대면서 자고 가라고 말을 하기도 했대요. 엄마는 너무 화가 났지만 여기서 헤어지면 아이가 불쌍하고 내 인생을 망치는 거다 싶고 술집 여자에게 비할 바가 아니라면서 굳건히 견디셨대요. 제가 태어날 때도 아빠가 없는 상태에서 저를 낳아서 울기도 많이 우셨다는 말을 들었어요. 진통이 심하게 오고 아기가 태어나야 하는 순간에 아이 아빠가 없으니 옆집 할머니가 부랴부랴 동네 아저씨들 트럭을 불러다가 데려다 주셔서 겨우 제가 태어났던 거였어요. 아기를 낳고 병원에서 힘겨워하는데도 아빠는 아이 낳았다는 소식에도 들여다보지도 않았대요. 그리고서는 심지어 아이를 낳아서 몸조리하고 있는 엄마의 미역국을 빼앗아다가 술안주로 삼아서 술을 먹곤 했다는 거예요. 진짜 지금 제가 생각해도 그런 아빠는 파렴치한밖에 더 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엄마는 그런 아빠를 보면서도 아기 아빠니까 잘 지내서 아기에게 좋은 가정을 만들어주자는 마음으로 꾹 참고 사셨던 것 같아요. 엄마도 꿈꾸던 가정이 있었기에 엄마가 노력하면 아빠가 달라질 거라 생각하셨나봐요.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는 좀 더 가정적이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더 못하는 남자였던 거였죠. 심지어 한 번도 제가 아기일 때 안아준다거나 기저귀를 갈아준 적도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 때문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결혼은 해놓고 가정에 무책임하다며 버린 자식셈 치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댁에 갈 때도 저와 엄마만 가는 일이 태반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매번 네가 인간 같지도 않은 자식과 결혼해서 고생하는 것 같다면서 안쓰러워 하셨습니다. 아빠는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아빠의 이름조차 잘 기억하지 못했어요. 아빠라는 존재는 저에게 남보다 못한 존재였고 알고 싶지도 않은 존재였기에 엄마에게 아빠에 대해 물어보는 걸 일부러 피했던 것 같아요. 아빠가 가족에게 그리고 딸아이에게 아빠라는 존재를 각인시켜주지를 않는데
내가 아빠의 존재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바라볼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마는 그런 말을 하시곤 했어요. 그래도 집에 들어오는 거 보면 신기해. 가정을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저는 그런 엄마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게 왜 가정을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봐도 그냥 자기가 몸일 집이 없으니 집이니까 들어오는 건데 그게 왜 가정을 생각한다고 생각하셨을까요? 매번 우리를 생각 안 하면서 자기 멋대로 지내는 아빠가 믿기도 했습니다. 아빠는 간간히 벌어오는 돈을 주기는 했지만 엄마는 생활까지 엄마 혼자 다 하시곤 했어요. 하지만 때론 돈이 없다 보니 엄마가 힘들어할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열이 너무 나고 많이 아픈데 돈이 없어서 일단 병원으로 가서 엄마가 청소일이라도 할 테니 일단 치료부터 해달라며 우시며 비는 모습을 봤어요. 아빠가 돈을 제때 따박따박 가져다 주었다면 엄마가 남들 앞에서 처량하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런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프지 않았다면 엄마가 그렇게 슬픈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저의 소식을 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부랴부랴 오셔서 병원비를 내주신 통에 겨우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나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할아버지는 너무 화가 나셔서 아빠를 불러다 놓고 호통을 치셨어요. 내가 널 잘못 키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행동해선 안 되는 거다. 어디 처자식을 두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 어른이 돼서 아이에게 부끄럽지도 않냐? 제가 뭘요. 그리고 다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걸 왜 제 책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아빠의 머리를 때리면서도 혼냈지만 아빠는 한사코 자기는 이런 사람이고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결혼한 거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러고서 아빠는 뛰쳐나가서는 한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엄마가 모든 것을 고자질을 했다고 생각을 한 건지 아빠는 엄마에게도 화를 내고서 가버렸던 거였어요. 이후로 연락조차 없는 아빠를 두고 우리는 언젠가는 오겠지 하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자주 집을 나갔으니 언젠가는 또 돌아오겠거니 했는데 한 달, 두 달, 시간이 흘러도 오지를 않더라고요. 엄마는 내내 걱정이 됐는지 계속 아빠를 찾으러 다녔어요. 저는 단순 가출이니 알아서 돌아올 거라고 말을 했지만 엄마는 그래도 아빠가 돌아와야 한다며 계속 찾으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어떻게 된 일인지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저와 엄마 둘이서 살게 되었어요. 그나마 가끔 돈을 가져다 주는 아빠도 없으니 저희는 생계를 위해서는 뭐든 해야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끔씩 저희를 도와주시긴 했지만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였죠. 그래서 저도 어린 나이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엄마는 있는 돈 없는 돈을 끌어모아서 식당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엄마와 함께 식당을 도우면서 사는데 처음에는 장사도 처음 하는 거라 쉽지는 않았어요. 술을 마시는 취객들 상대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었고요. 심지어 저에게 이리 와서 앉아서 술 좀 따라보라는 아저씨들도 많았어요. 엄마는 처음에는 장사고 뭐고 때려치고 싶다고 했어요. 어린 저에게 술 시중을 들라는 남자들을 보면 신물이 난다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돈이 없는 상태로 버틸 수가 없어서 엄마는 저에게 주방에서 하는 일만 시키고서 나와서 손님 상대하는 건 다 엄마가 했죠. 매일 고된 일에 엄마는 이곳저곳 안 아프신 곳이 없었어요. 계속 울면서도 엄마는 어떻게 해서든 버텨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약을 드시면서도 저를 위해서 다 참고 일을 하셨어요. 그렇게 식당이 자리 잡아가는 도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미안하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네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내 재산이 얼마 안 되지만 다 너에게 물려주마. 그걸로 가게에 보태서 화정이도 잘 키우고 살려무나. 내 해줄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안 돼. 미안하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순간까지도 아빠가 우리를 버리고 무책임하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 엄마에게 너무 미안해했어요. 할아버지의 유산으로 인해서 엄마는 가게를 조금 더 키우게 되었고 혼자 남으신 할머니와 저희는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연로하셨지만 그래도 아빠 때문에 미안한 마음 때문인지 엄마 가게 장사를 도와주시기도 하고 저를 키워주시면서 엄마의 무거운 짐을 나눠지시려고 노력했어요. 엄마도 그런 할머니를 살뜰하게 모시면서 저희는 여자 셋이 한 가족으로 잘 살게 되었습니다. 정이 많으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안쓰러웠지만 그래도 할머니가 계신 덕에 조금은 더 다정한 가족이 되었고
아빠의 빈자리가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엄마가 아빠 이야기를 가끔 꺼내도 할머니는 그런 자식은 없는 게 낫다며 엄마에게도 잊고 살라 하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래도 늘 아빠가 돌아오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매번 밥을 할 때마다 아빠 밥 한 공기를 먼저 떠서 밥통 한 켠에 두실 정도였으니까요. 엄마는 아빠가 몸 건강히만 돌아와서 잘 지어놓은 밥 한 공기를 뚝딱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자신과 가족들을 두고 나가버린 아빠가 뭐가 예쁘다고 그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엄마였다면 그런 아빠를 뒤도 안 돌아보고 제 인생을 살았을 텐데 엄마의 마음속에는 늘 아빠라는 사람이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엄마의 인생에서 아빠라는 사람은 꽤나 중요한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빠라는 사람을 인정할 수 없었기에 아빠를 찾는 건 원치 않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저도 어느 정도 제 생각을 하는 나이가 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생각보다 아빠의 부재된 시간은 길어졌고 엄마는 그런 아빠를 여전히 기다리시는 듯 했어요. 저는 솔직히 그때 당시 엄마를 바라보면서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사나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20살이 갓 넘었을 무렵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건 아빠였어요. 손님이라고 말하는 게 웃기다고 생각하시겠지만 10년 넘게 안 보던 사람이 저희 집에 왔을 때는 손님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빠가 저를 예뻐한 것도 아니었고 우리 집에 정을 두고 산 적 없는 사람이 나타나서 저를 제치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데 너무 황당했습니다. 야, 너 많이 컸다? 꼬맹이였는데 이제 여자네 여자. 아빠의 말투는 가히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게 있었어요. 마치 길 가다가 동네에서 알던 꼬맹이한테 저급하게 말하는 말투였거든요. 아무리 아빠라지만 기분이 나빴습니다. 어디서 있다가 이제 와서 우리 집에 함부로 들어오는 건데요. 아빠한테 말하는 꼬라지 좀 봐라. 내가 너 이렇게 싹퉁머리 없이 클 줄 알았다. 네 엄마는 어딨냐? 다짜고짜 저와는 할 이야기가 없다면서 엄마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제 전화를 받은 엄마와 할머니는 식당 문을 급하게 닫고 부랴부랴 왔어요. 이게 뭐하는 짓이냐? 네 마음대로 집을 나갔다가 이제 와서 어딜 들어오려고 해? 할머니는 크게 호통을 쳤어요. 죽었다 생각한 아들이 돌아왔는데도 할머니 역시 저처럼 아빠에 대한 원망이 더 컸던 거겠죠. 그러나 더 큰 호통을 쳐야 했던 엄마는 오히려 그러지 않았어요. 밥은 먹었어요? 반찬은 없지만 차려줄게요. 엄마는 아빠의 밥을 늘 떠놓았던 것을 고이 꺼내서 반찬들과 함께 내놓았어요. 아빠는 허겁지겁 밥을 먹더군요. 그러면서도 잔소리를 해댔어요. 이런 반찬으로 밥맛이 나겠어? 좀 제대로 된 음식을 해놔야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밥을 3그릇씩이나 비우더라고요. 엄마는 그러다 체한다면서 숭늉까지 가져다 주면서 천천히 먹으라며 아빠를 걱정했습니다. 엄마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냐고 말을 하니 엄마는 네 아빠인데 너는 보고 싶지 않았냐고 말을 했어요. 보고 싶어 할 만한 건덕지라도 만들어줬어야 그렇게 느낄 텐데 저에게 아빠라는 존재는 인생에서 없는 부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밥을 15분 만에 후딱 해치우고 난 아빠는 더 황당한 말을 했어요. 돈 좀 있어? 나 돈 필요한데. 도대체 어디서 몇 년간 살다가 온 건지 모르겠는데 오자마자 밥을 달라 하고 돈을 달라고 하는 모습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오죽하면 할머니가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염치를 어디에다 두고 온 거냐? 어디서 돈을 달라야? 밥이야 거저줄지 몰라도 돈은 안 된다. 얘가 얼마나 고생을 해서 번 돈인데 그걸 네가 가져가? 할머니는 크게 호통을 쳤지만 아빠는 그것을 무시하면서 엄마에게 돈을 달라 했어요. 빨리 돈 내놔봐 돈. 이런 집에 살 정도면 돈은 어느 정도 있겠네. 얼마나 돈을 달라는 건지 모르겠다군요. 엄마는 숨겨놓았던 돈을 주섬주섬 꺼내 아빠의 손에 건넸습니다. 아빠는 돈만 쓱 주머니에 놓고서는 인사도 없이 다시 나가버렸습니다. 그걸 왜 줘 엄마? 제가 화를 내자 엄마는 돈이 필요하지 않았으면 달라지도 않았을 거라면서 네 아빠기에 다 줄 수 있다면서 말을 아꼈어요. 저에겐 너무 믿기만 한 존재였는데 엄마는 그런 아빠를 싸고 도니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이 떨어질 쯤 됐을 때 다시 아빠가 저희 집으로 온 거였어요. 하지만 아빠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뭐야? 이 사람들이라니 아빠의 가족들이야. 제대로 인사해. 미쳤어?
어딜 데리고 들어와? 당장 나가. 아빠는 자신의 식솔들이라며 새로운 부인과 아이들을 데리고 왔던 거였습니다. 자그마치 애도 셋이나 됐어요. 초등학생부터 유치원생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장난하는 거야? 어떻게 우리 집에 데리고 들어올 수가 있어? 그 여자와 아이들은 말도 못하고 있었고 아빠는 저와 할머니가 강경히 반대를 하자 비굴하게 굴기 시작했어요. 그 산 사람 입에 거미줄 못 친다는데 좀 같이 살면 뭐 어때서? 근데 아무리 속 넓은 엄마라 해도 아무래도 아빠가 다른 살림까지 차려서 있다가 그 살림을 우리 집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건 원치 않아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를 보고서 제가 먼저 아빠를 거부했어요. 그렇게 능력도 없으면서 애들을 왜 낳아? 그리고 어떻게 뻔뻔하게 우리 집으로 오냐고. 난 네 아빠이기도 해. 얘네는 네 동생이라고. 동생? 웃기시네. 내가 아빠가 어딨어? 나 아빠 없이 이렇게 컸어. 그러니 얘네랑 어떻게 내가 형제 자매야? 제가 흥분해서 말을 하자 아빠는 그게 사실이라며 인정하라는 듯이 말을 했어요. 진짜 그때 생각하면 우라통이 나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할머니도 제정신이 아니라며 어디서 개망나니 짓을 하려고 드냐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나가라고 했어요. 그러자 아빠의 황당한 말이 돌아왔습니다.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돈으로 식당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내 집이지. 어떻게 그런 말이 사람 입에서 나올 수가 있는지 짐승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는 한술 더 떠서 거기서 살게 못해줄 거면 가게를 주든지 자기가 물려받을 유산을 달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엄마는 계속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아빠에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여기에 들어와서 살고 싶어요? 내 집인데 내가 못 살 이유는 없지.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 대신 여기 들어와서 살려면 당신과 같이 사는 저 사람이 우리 집 가정부로 일해주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당신도 보아하니 직업도 없이 지내는 것 같은데 집에서 잡일 다 처리하고 해야 할 거예요. 그게 아니면 한 발자국도 우리 집에 발 못 들여놔요. 엄마의 조건은 파격적이었지만 저는 그런 엄마의 제안 역시도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우리 집의 가장이었기에 엄마도 무슨 생각이 있나 보다 싶었어요. 아빠는 뭐든 좋다며 발 뻗을 곳만 있다면 된다며 즐거워했습니다. 아빠와 그 식솔들은 우리 집 밑에 있는 지하 단칸방을 내주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들이 반갑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가족을 파탄낸 인간들이기에 더 안 입고 왔어요. 그들은 정말 돈이 한 푼도 없는 건지 매번 저희 집에 올라와서 밥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야멸차다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거참 밥 한 공기 가지고 너무하네. 아빠한테 주는 건 쌀 한 톨도 아까워. 그리고 한 공기야? 5공기나 되잖아. 손발 있으면 일을 해. 집에서 탱자탱자 놀지 말고. 아빠는 그런 제 말을 무시하고 집에서 밥통째로 들고 나가더군요. 진짜 그 사람들 왜 받아준 거야? 꼴도 보기 싫은데. 그래도 네 아빠잖아. 너도 그렇게 행동하지 마. 그게 말이 돼? 우리한테 언제 한번 살갑게 해준 적도 없는데 그 가족들에게는 밥을 훔쳐다 갖다 주더라. 엄마는 그 말을 듣고도 그저 식당 일에만 매진했어요. 그러더니 집에 와서 그들이 거실에서 놀고 먹기만 하는 모습을 보자 엄마가 말을 했어요. 여기 드린 조건 잊었어요? 제대로 일도 안 할 거면 그만 나가요. 엄마는 냉정하게 말을 했고 아빠는 엄마의 말을 귓등으로 듣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빠가 식솔들과 시시덕거리고 있으니 엄마가 바로 지하방에 가서 짐을 꺼내서 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내가 말했잖아요. 이대로 있을 거면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냉정한 여자일 줄 몰랐네. 그래요. 10수년 동안 혼자 살다 보니 냉정해졌네요. 엄마가 냉정한 태도를 보이자 아빠는 이내 움츠러들더니 짐을 가지고서 집에 다시 들여놓고는 엄마가 시켰던 일을 하나씩 하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갖다 버려요. 아빠는 진짜 내쫓길까봐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더 웃겼습니다. 엄마는 마치 아빠를 길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그 식솔들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긴 했는지 쫓겨나기 싫어서 발버둥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보는데 진짜 고소하더군요. 하지만 엄마의 마음은 달랐던 거 봅니다.
아빠가 그 가족들을 챙기는 것을 보고는 마음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밤늦게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가는데 엄마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는 울고 계셨어요. 그토록 아빠를 기다리던 엄마였는데 엄마가 기다린 이유는 아빠의 자리를 채워주길 바랬었나 봅니다. 다른 사람의 옆자리를 채워주고 있는 아빠를 보면서 많이 힘드셨나 봐요. 그걸 몰랐어요. 엄마는 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였어요. 엄마를 위로하지도 그렇다고 같이 아빠를 욕해주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그런 엄마의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릴 뿐이었어요. 아빠와 그 아빠의 새로운 여자는 자연스럽게 저희 집 가정부처럼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어느새 우리 집에서 가정부 노릇을 하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무슨 꿍꿍이인지 할머니에게 잘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엄마, 이런 건 나 시키라 했잖아. 됐어, 내가 할 수 있어. 할머니는 연세가 드시다 보니 아무래도 힘들었는데 아빠가 옆에서 질척거리면서도 도와주려는 행동을 보이니 점점 마음이 열어지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아빠의 의도를 알아채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엄마가 식당이 늦게 끝난 날 저는 집에 먼저 들어갔는데 할머니의 방에서 아빠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어차피 저 사람은 애랑 둘이 잘 살 수 있을 거야. 재혼도 하라고 해. 그렇지만 나랑 우리 가족은 지금 살 데가 없어. 엄마, 저 사람이랑 핏줄 섞인 거 아니잖아. 내가 엄마 자식이야. 그리고 엄마 손주들 이렇게 많은데 하나쯤 없다고 뭐 달라져? 그러니까 엄마가 나 좀 밀어줘. 나 진짜 힘들어.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우물쭈물 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솔직히 속상했어요. 할머니는 엄마랑 내가 계속 모시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할머니마저 빼앗아 가려는 아빠와 그런 아빠에게 휩쓸리는 할머니에게 서운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지켜보기로 했어요. 어린 제가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간다고 해서 뭐 하나 바뀔 게 있나 싶었거든요. 할머니도 사람이긴 했는지 계속 자라는 아빠를 보면서 마음이 좀 쓰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엄마가 아빠에게 일을 시키려고 할 때 할머니가 은근히 그걸 막으시더라고요. 시장에 가서 재료 좀 떼어와요. 알겠어. 지금 다녀오면 되지? 얘야, 그건 그냥 시장에서 매번 갖다 달라고 하면 안 되니? 거의 요즘에는 배달이 다 된다던데 굳이 가서 무겁게 가져올 필요가 뭐가 있니? 가서 안 사오면 걔네가 좋은 물건 가져다 줘요? 다 가서 직접 보고 사와야 신경 써준다니까요. 할머니는 아빠가 무거운 짐을 들고 오고 가는 게 싫었던지 평소에는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 괜히 아빠 편을 들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처음에 몇 번은 그냥 넘겼지만 점점 아빠 편을 드는 할머니에게 서운해 하셨습니다. 어머니, 요즘 왜 그러세요? 그이가 잘못한 거 어머니도 인정하시고 우리 가게 도우라고 한 것도 어머니시잖아요. 그래, 그렇긴 한데 한 집안의 가정이 저러고 있으니 왠지 마음이 좀 불편해서 말이다. 할머니는 이전에는 정말 엄마를 딸처럼 여기는 듯 하였지만 어느새 다시 아빠 편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게다가 아빠가 데리고 온 식솔들에게 관심도 없었는데 마음이 많이 변하신 건지 그 식솔들 걱정까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겨울이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지하방은 곰팡이도 많이 피고 애들이 살기에 적적하지 않겠니? 그냥 올라와서 살라고 하는 건 안 되겠니? 어머니, 여기 저희 집이에요. 그이가 데리고 온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힘들여서 지은 집이 아니라고요. 엄마는 참다 못해서 할머니의 말에 많이 서운하셨는지 화를 내셨어요. 제가 봤을 때도 할머니는 좀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사람인지라 자기 아들이 눈에 밟히지 않는다는 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할머니의 말에서 너무 속보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장사를 해서 마련한 집인데 빈털터리인 아빠를 들이자고 하시는 건지 제 입장에서도 화가 났어요. 그래도 저긴 애들도 있는데 너무 그렇게 야박하지 말아라. 야박이라뇨. 제가 혼자 고생해서 마련한 집이에요. 그런 집인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엄마의 서러움이 섞인 그 말에 할머니도 발끈하셨어요. 이 집이 너 혼자만 고생해서 얻은 집이니? 솔직히 말해보자. 네 시아비가 너 장사하는데 돈 보태주고 가지 않았으면 네가 이런 집 마련했을 거라 생각해? 할머니의 말에 저도 정말 화가 났지만 그보다 엄마가 더 화가 나셔서 할머니와 싸우기 시작했어요. 네, 그 돈 얼마나 된다고. 그거 없어도 저는 이 집 마련했어요. 저는 제 자식도 못 돌보면서 살 정도로 정말 매일 코피 쏟으면서도 그렇게 일을 했다고요.
저 사람들처럼 놀면서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내지 않았어요. 어머니 다 보셨잖아요. 엄마의 답답한 외침에 할머니는 눈치를 보면서도 그건 다 과거의 일이지 않냐면서 너무 빡빡하게 구지 말라고 엄마를 타일렀어요. 엄마는 너무 화가 나서 며칠 동안 끙끙 앓으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말하는 할머니가 왠지 얄미웠습니다. 아빠는 가족들을 다 버리고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돌보지도 않았고 심지어 할아버지 임종조차도 보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그 이후부터 아빠와 그 여자는 할머니에게 잘하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그들을 감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루는 할머니는 자기 방에 그 여자와 애들을 불러다가 쌈짓돈을 쥐어주시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이 할미한테 다 말해라. 내가 너네 눈이 밟혀서 요즘 마음이 안 편하다. 어찌 이 어린 것들을 데리고 다녔어. 먹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을 나이일 텐데. 아니에요. 저희가 잘못한 거죠. 가정이 있는 줄 알았으면 저도 그에 따라 이렇게 안 다녔을 거예요. 우연히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온갖 불쌍한 척은 다 하면서 할머니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그 사람들에게 넘어간 듯한데 저는 너무 속상해서 몰래 식당에서 엄마와 소주를 마시며 말을 했어요. 엄마, 그냥 그 사람들 나가라고 해. 우리 집에 왜 그 사람들을 두는 거야? 아빠를 기다린 엄마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건 아니지. 어떻게 같이 살아?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잖아. 엄마도 속상해.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 일단 집에 들였는데 무슨 이유로 내쫓아. 엄마도 고민이 많은 듯 보였어요. 할머니의 배신에 엄마 입장에서도 일단 인원수로 밀리는 싸움이라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아빠의 편을 들어주기 시작하자 아빠와 그 가족들은 점점 더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찍소리도 못하고 엄마나 제가 있으면 살살 피하던 사람들이 아예 대놓고 저희 집에 들어와서 음식을 꺼내 먹거나 심지어 애들은 거실에서 놀기까지 했어요. 너네 왜 여기 와 있니? 너네 집으로 가. 여기가 우리 집이랬어요. 우리 할머니가요. 그 말을 듣고 제가 할머니를 쳐다보자 할머니는 헛기침을 하시더니 말을 하셨어요. 애들이 그 추운데 TV도 없이 심심해서 어떻게 놀아. 어차피 노는 TV 애들이나 보라고 한 거야. 너도 어릴 때 힘들게 살아봤잖아. 애들이 무슨 죄야. 할머니, 애들은 죄가 없는 거 나도 알아. 하지만 그래서 엄마가 지하에 살도록 배려해줬잖아. 그것보다 어떻게 더 배려를 해줘야 하는데? 그래도 얘넨 다 네 동생이야. 동생? 어디에 동생이 있어? 나 동생 따위 없어. 아빠도 없이 큰 나한테 무슨 동생은 동생이야. 제가 큰 소리를 내자 할머니는 참지 못하고 제 뺨을 후려치셨어요. 진짜 그 애들이 저를 다 보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저를 때리는 게 아픈 것보다 수치스러웠습니다. 한 번도 할머니에게 대든 적도 없었고 그동안 제가 할머니를 미워한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정말 너무 화가 났어요. 할머니는 순간적으로 저를 때리고 나서 놀라셨는지 저를 멍하니 보고만 계셨어요. 저는 그 상태로 바로 집을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잡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만 계셨어요. 어차피 쟤들이 있으니까 난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래, 나도 이제 할머니 없어. 어차피 아빠도 할머니도 우리 편 아니잖아. 진짜 그 당시만 생각하면 지금도 슬프고 화가 납니다. 그렇게 저는 집에서 나와서 한참을 밖에 있었어요. 그러다 저를 찾던 엄마를 만났고 저는 이제 더는 견딜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도 이제 우리 편이 아니고 이러다 집까지 빼앗기는 것은 물론 식당도 다 아빠가 가져갈까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가보니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었어요. 저와 엄마가 들어갔더니 아빠가 또 제 따귀를 때리더군요. 너 때문에 할머니 쓰러지셨어. 연로한데 너 때문에 큰일 날 뻔했다고 알아? 제가 볼 때는 그냥 단순히 마음이 안 좋아서 누워 계신 것 같았는데 아빠는 마치 제가 할머니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듯이 몰아가더군요. 그러면서 결국은 본색이 나오더라고요. 나가.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어. 그리고 이 집, 가게 다 내가 할 거니까 네 엄마랑 당장 나가. 엄마는 그 모습을 보고는 저를 끌어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짐승 같다며 말을 했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지. 머리 검은 짐승 들이는 게 아니라고 결국엔 내 집과 가게 차지하고 싶어서 수작 부렸구나. 내가 그럴 줄 알고 나도 변호사 다 알아봤어. 당신들이나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안 그러면 다 경찰서에 쳐넣을 테니까.
엄마가 정말 그렇게 화내는 모습은 저도 제 인생에서 처음 봤었는데 정말 도끼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할머니도 벌떡 일어나서 엄마에게 사과하시고 아빠도 꼬리를 내리더군요. 아니 뭐 아예 다 갖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 몫만 달라고. 아빠는 그 상황에서도 눈치 없이 할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더 웃긴 건 아빠의 내연녀였습니다. 우리가 뭘 못 달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당하게 받을 건 받겠다는 건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뻔뻔하게도 자기가 나설 자리 안 나설 자리를 알아야 하는데 그 여자는 돈 내놓으라며 엄마에게 대들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는 기가 차서 말도 못하고 그들을 째려봤어요. 저 역시 어떻게 저런 말들이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나 하는 생각에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뭔가를 결심한 듯이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돈을 챙겨 나와서는 자리에 앉으라 했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그들에게 말을 했죠. 그래, 아버님이 주신 돈이 이 정도야. 근데 이 돈을 다 받을 수 있을까? 가족들의 부양 의무를 지지 않았고 당신 역시 내 자식의 양육비를 줘야 해. 근데 그거 준 적 있어? 그것만 쳐도 당신이 이 돈 한 푼도 못 받아. 엄마의 말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어요. 아빠도 그런 엄마의 말을 들으면서 상반된 말을 하는데 황당했습니다. 어차피 이자는 붙을 거고 당신도 돈 많이 벌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엄마도 가게를 도왔다며. 그러면 그 정도의 값은 쳐줘야지. 아빠의 말에 엄마는 발끈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야기를 하자고. 그렇게 해서 누가 줄 돈이 많은지 판결을 내보자 이거야. 그리고 더 많이 줘야 할 쪽이 퉁치고 남은 돈을 마저 줘야겠지. 엄마의 확고한 말에 아빠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는 듯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자신이 가족을 버리고 가서 그 부양 의무를 지지 않은 것과 또한 저에 대한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고 가족을 버리고 살았던 점,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서 이 집에 거주하면서 축냈던 것들까지 치면 모두 아빠에게 불리한 상황들 뿐이었던 거죠. 어머니 생각해서 내가 예의상 이 돈은 어머니 드릴게. 이거 어머니 노후자금으로 들여놨던 적금인데 어머니 맨날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다 모아뒀던 거였어. 어머니 모시고 나가서 잘들 살아. 어머니도요. 이제 저나 화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엄마의 차가운 말에 아빠는 오히려 환호성을 질렀지만 할머니는 끝내 눈물을 보이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나도 사람인지라 내 자식이 끌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내가 너랑 화정이 아끼는 거 알잖니. 근데 내 자식이 저러고 살면서 애들 고생시키는데 내 마음이라고 편했겠니? 할머니의 말에도 엄마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엄마도 많이 상처받았고 저에게까지 손찌검을 하는 할머니와 아빠를 더 이상 우리 곁에 두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결심한 듯 했습니다. 당신 생각하면 진짜 10원 한 푼도 안 주고 싶지만 아버님이 주신 돈하고 어머니가 식당 도와주신 거 생각해서 넉넉히 챙겨 넣은 거야. 그러니 다시는 보지 말자. 엄마의 말에 할머니는 펑펑 우시기 시작했고 아빠는 그런 할머니를 달래면서 가족들과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저는 엄마 부여잡고 저 돈을 왜 주냐면 난리를 쳤어요. 솔직히 그 돈 거의 엄마의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그래도 제 할머니고 할아버지가 주신 돈을 돌려드리는 거니 그냥 우리 돈이 아니었다고 생각하자면서 이게 인연의 끝이니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엄마의 굳은 결심 때문에 저도 아빠, 할머니 그리고 그 식솔들이 원망스러워서 뭐라도 하고 싶었지만 포기했어요. 그렇게 그 집에는 엄마와 저만 남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초심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처음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좀 더 재료를 더 좋은 곳으로 쓰면서 장사에 공을 들이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좀 그러셨는지 집은 좀 더 작은 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할머니 생각이 나서 도저히 못 있겠다면서 엄마는 좀 작은 집으로 이사가서 저희 둘만의 안락한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고서 정말 열심히 일에만 집중하셨어요. 저도 가끔은 할머니 생각, 아빠의 파렴치한 행동들이 생각나긴 했지만 제 입장에서도 상처는 컸기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잊어내려 노력했습니다. 아빠라는 사람이 가족을 버리고 새 가족을 데리고 들어와서 살았다가 할머니마저 모시고 나갔다는 건 저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치료를 받으면서 점점 저도 많이 나아졌고 조금은 마음을 비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저는 다시 우리 둘만의 가족이 되었어요. 그 와중에 저에게는 좋은 남자친구가 생겼고 그 남자친구가 되게 착해서
엄마 가게 일을 자주 도와주곤 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남자친구를 아끼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저희 집 사정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엄마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자기가 다 막아줄 테니 걱정 말라는 말까지 해서 저를 안심시켜주는 착한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때 힘들었던 마음을 남자친구에게 많이 의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도중 좋은 기회가 되어서 저희 식당이 방송을 한번 타게 되었어요. 인근에서는 진짜 맛집으로 알려지긴 했었지만 외지 손님까지는 오지 않았었는데 방송을 타고 나서부터는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저는 쉬는 틈틈이 엄마를 도와 가게를 했고 남자친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상 식당을 운영해도 남는 게 그리 많지 않았는데 방송을 타고 나서부터는 정말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매일매일 지쳐서 쓰러질 정도였지만 그래도 기분만큼은 좋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오죽하면 자기 직장 그만두고 여기 취직해도 괜찮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엄마는 직장 잘 다니라고 엄마처럼 고생하지 말라면서 저희들을 타일렀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밀어닥쳐서 가게도 좁은 상황이라 집을 작게 옮겼던 돈을 보태서 가게를 좀 더 큰 데로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직원들까지 채용하고 프랜차이즈를 원하는 곳들이 있어서 체인점까지 내게 될 정도로 잘 나가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엄마는 이게 무슨 일이냐며 걱정부터 하셨지만 그래도 저는 그간의 엄마의 고생이 다 이렇게 보상받는구나 싶어서 오히려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싶었는데 그런 저희 식당으로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빠였어요. 아빠는 행색이 완전 후줄근해져서는 저희 식당에 와서 밥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밥 먹을 거면 돈을 내고 먹어. 난 줄 거 다 줬고 우린 아예 모르는 사이야. 엄마가 그렇게 말하자 아빠는 실실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전에 한 방을 쓰던 사이였는데 전 남편에게 밥 한 공기를 못 줘? 이렇게 가게가 잘 됐으면 좀 도와줘도 되잖아. 어디서 뻔뻔하게 찾아와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밥을 달라고 하는 아빠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당장 나가라고 했지만 아빠는 너랑은 할 얘기가 없다고 엄마와 대화할 테니 너는 빠져 있으라고 했어요. 나 진짜 밥 한 그릇만 줘. 지나가던 개한테도 이렇게 매몰차게는 못하겠다. 엄마는 한숨을 푹 내쉬고 식당을 둘러본 뒤에 아무 말 없이 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만 먹고 당장 나가. 나도 인내심에 한계가 있어. 엄마의 말을 들은 아빠는 허겁지겁 밥을 먹고는 말을 했어요. 나한테도 체인점 하나만 맡겨주면 안 돼? 나 진짜 잘할 자신 있어. 뭘 잘해. 집에서 일하라고 했을 때도 제대로 한 게 뭐 있었어. 당신처럼 근성 없는 사람은 뭘 해도 망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더 이상 나에게 빌붙으려 하지 마. 엄마가 많이 아프셔. 그래서 나 돈 벌어야 해. 그러니까 제발 한번 기회를 줘. 비는 아빠를 보며 엄마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상관없는 일로 와서 마음 흔들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돈이 필요하면 나가서 막노동이라고 하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사람들 많은 데서 계속 징징대면서 말을 했습니다.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을 못 들어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탓에 손님들은 짜증을 내며 나갔고 엄마는 결국 경찰을 불러서 아빠를 끌어낼 수밖에 없었어요. 영업방해로 인해서 아빠는 경찰에 끌려갔고 장사가 다 끝난 다음에 엄마는 경찰서에 가서 아빠의 변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엄청 많이 울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를 보더니 슬프게 울어댔습니다. 엄마 돌아가셨어. 올해 초에. 내가 불효자식이야 내가. 엄마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리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정말 놀랐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갑작스러운 소식에 왈칵 눈물이 쏟아져 나오더군요. 그런데 한참을 울고 나니 왠지 정신이 들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연락도 안 해놓고서 이제 와서 체인점을 내달라고 하는 거야? 제가 흥분해서 말을 하자 엄마는 말을 말렸어요. 엄마가 알아서 하시겠다는 눈빛을 보고서는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도 안 계시니 우리 사이에 뭐가 남았다고 뻔뻔스럽게 얼굴 쳐들고 와서 또 구걸을 하는 거야? 구걸이라니. 그래도 예정이 있지.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셨다는데 그렇게 쌀쌀맞게 굴 일이야? 아빠는 진짜 엄마 말처럼 뻔뻔함에 극치를 달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돈도 받아가 놓고서는 할머니 핑계대고 또 돈을 받으러 오는 꼴이라니. 진짜 사람 같아야 사람 취급을 하는데
아빠라는 이름조차 싫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계속해서 저희에게 자신의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내가 한 번 하면 잘하는 사람이야. 한번 시켜보면 다를 거라니까? 나한테 돈 맡겨놨어? 네가 뭔데 나한테 들러붙어? 그래도 내가 화정이 아빠야. 애 아빠인데 이렇게 막 야박해도 돼? 나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갈 테니까 도와줘. 제발. 부탁인지 구걸인지 협박인지도 모를 말들을 해대는데 진짜 속으로 미친 것 같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렇게 뻔뻔한 건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누가 너 같은 놈을 받아준대? 네 가족들에게나 잘해. 엄마의 말에 아빠는 어이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애엄마가 도망갔어. 그래서 나 애들 키워야 해. 도와주라. 아빠의 말을 들어보니 생긴 것과는 다르게 그 여자는 집과 가게를 다 자기가 차지할 수 있을 줄 알고 아빠를 따라서 들어왔는데 아빠가 쪽도 못 쓰고 돈만 받아서 나오니까 그때부터 계속 짜증을 부리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 와중에 할머니와도 싸워서 할머니는 그 바람에 화병이 나서 계속 몸져 누워 계시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셨고 아빠도 할머니를 그렇게 만든 그 여자에게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었는데 할머니의 장례식을 치를 때 얼마 안 되는 부조금을 가지고 튀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애들을 그대로 둔 상태로 갔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있는 물건 없는 물건 다 팔아가면서 애들 식사를 해결했지만 나중에 안 돼서 결국 애들마저 고아원에 맡겨놓고는 저희 가게로 찾아왔던 거였어요. 진짜 양심은 어디에다 팔아먹은 것인지 아무리 죽을 상황이어도 찾아와서는 안 되는 걸 모르는지 빌붙을 곳을 딱 저희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찾아온 거였어요. 참 제대로 벌도 받았네. 처자식 다 버리고서 그러고 사는 걸 보니 세상도 살만하네. 엄마의 말에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도 좋다면서 자기 한 몸 불살라서 일할 테니 체인점을 내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자기 본처 자식은 어떻게 살든 죽었던지 말든지 신경 안 썼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건 진짜 사람이 아닌 거지. 내 맘 절대 변할 일 없으니까 당장 꺼져. 내 인생에서 너 같은 건 없었어야 했어. 아예 철벽 치듯 엄마가 말씀을 하시자 아빠는 그제야 가능성이 없는 걸 깨달았는지 자기는 그럼 유치장에 계속 있겠다며 들어누웠습니다. 저와 엄마는 그런 아빠를 그냥 두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경찰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경찰들을 통해서 몇 번이나 연락이 왔고 엄마는 우린 상관없는 사이라며 그 사람 가족에게 연락하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엄마도 화가 났는지 한동안 계속 한숨도 내쉬시고 힘들어 하셨어요. 그나마 제 남자친구가 그런 엄마의 기분을 풀어드리려 많이 노력을 했고 엄마는 이런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빨리 결혼해서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게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은 엄마가 그러신 적이 있었어요. 제 손을 잡으시고 엄마가 저에게 너무 불행한 가족을 선물해서 계속 미안한 마음이 컸다고요. 하지만 제 인생은 다를 거라면서 엄마는 제 행복만 바란다고 하셨어요. 사실 저는 그런 아빠 때문에 남자라는 존재에 대해서 마음을 확 열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남자친구의 지극정성인 노력 덕에 아빠에 대한 불신감을 떨쳐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결혼은 아니었고 남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왜 결혼 안 하고 동거하냐고 묻기는 하는데 저는 좀 더 확신을 갖고 싶고 지금 이렇게 동거하면서 지내는 생활이 마냥 좋기만 합니다. 또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자들은 결혼하고 나면 달라진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정말 내가 필요하다 싶을 때 아니면 결혼은 좀 미루고 싶어요. 이후에 아빠는 가끔씩 찾아와서 가게에서 난동을 피워서 인근 파출소에서는 소문이 파다하게 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에게도 좋은 사람을 만나시라고 했어요. 근데 저 몰래 엄마에게도 좋은 분이 생기셨더라고요. 그분이 난동을 피우는 아빠를 몇 번 제압하고 나서는 아빠는 다신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는 너무 화가 났지만 지금은 아빠가 어디서 돈을 잘 벌어서 애들을 잘 거뒀으면 하는 마음만 있어요. 더는 저도 아빠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고 싶지 않고 엄마와 제 인생에만 집중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이렇게는 안 했을 텐데 생각할수록 지난 일이 허탈하고 이해는 안 갔지만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종종 벌어지니까 저는 그냥 그런 일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생각하려 해요. 나쁜 일들 뒤에는 분명 좋은 일들도 올 것이니까요.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42세의 여성입니다. 결혼한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부 갈등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는 시어머니를 만난다고 해도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 존재만으로도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죠. 저 역시 결혼한 뒤에 시어머니 때문에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고부간의 갈등이 심하다고 저처럼 시어머니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긴 여자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며느리가 미워도 정말 죽이려고 드는 악독한 시어머니는 없으리라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제가 직접 겪지 않았다면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거짓말로 치부해 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모두 제가 경험한 사실이에요. 전 아직도 저를 죽이려고 들던 시어머니의 매서운 눈빛이 떠올라 온몸에 소름이 돋고 공포에 질리기도 합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아직 살아있는 건 정말이지 기적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짐승만도 못한 악독한 시어머니 때문에 죽음의 문턱에서 가까스로 살아 돌아온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혼자 힘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유학까지 마쳤습니다. 저희 집안이 처음부터 돈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탄탄한 중소기업을 다니는 직장인이셨고 어머니는 재래시장 안에서 포목점을 하셨어요. 지금이야 혼수로 이불이며 예단을 준비하기 위해 시장 포목점을 찾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지만 그 당시만 해도 시장에서 포목점을 하면 보통 단골들이 많았고 아줌마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 경기를 타지 않고 돈을 잘 벌었어요.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워낙에 손님들의 비위를 잘 맞춰주는 남다른 장사꾼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엄마의 가게는 늘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시절 동안은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했습니다. 학용품도 다른 애들은 비싸서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다녔고 옷도 언제나 깔끔하고 고급 브랜드의 옷만 입었어요. 그렇게 상류층까지는 아니어도 중산층 이상은 되던 저희 집안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좋아서 남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는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엄마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는 총각 시절부터 마음이 여리고 너무 착해서 길거리를 지나가다가도 구걸을 하거나 노점을 하는 할머니를 보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지갑을 전부 털어서 거린들에게 돈을 주거나 행상을 하는 할머니가 파는 채소며 보잘것없는 자파를 전부 사가지고 집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들한테 가진 걸 몽땅 털어서 아낌없이 베풀었지만 정작 자기 실속은 전혀 챙길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사람을 순진했고 사람을 너무 잘 믿는 바람에 직장 동료에게 사기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 직장 동료는 아버지와 입사 동기였고 10년이 넘게 같이 근무를 해서 동료라기보다는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런 동료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동업을 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해요. 아버지는 너무 의아했지만 동료의 아버지와 같이 술을 마시면서 마음속에 있던 말을 모두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이제 자식들도 머리가 굵어지는데 언제까지 쥐꼬리 같은 월급에 의지하면서 살 거야. 남자가 살면서 한 번은 칼을 휘둘러 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는 자기가 구상하는 사업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답니다. 동료는 자기가 1년이 넘게 구상을 했고 공을 들인 사업이라는 말도 덧붙였다고 해요. 동료의 확신에 찬 말을 들은 아버지도 처음에는 겁이 나다가 동료와 함께하는 사업이고 돈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죠. 아버지는 엄마와 의논을 했는데 엄마는 포목점이 잘 되고 있으니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말리셨답니다. 여보, 당신이 무리해서 사업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는 말처럼 그냥 계속 직장생활을 하는 게 어때? 지금이야 직장생활을 하지만 그것도 얼마 안 남았어. 결국은 퇴직금 받아서 나오면 장사라도 해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지금부터 일찍 내 사업을 시작해서 자리를 잡는 게 100번 나아.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장사를 하고 있어서 아는데 당신처럼 물러터진 사람은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
하지만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으셨답니다. 돈을 잘 버는 엄마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어서 아버지는 늘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과 동시에 기가 죽어서 지내왔던 거죠. 결국 아버지는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과 엄마에게서 자금을 융통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동료와 동업을 시작했을 때 아버지의 상사가 엄마의 포목점으로 찾아와 뜻밖의 사실을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동료인 정 과장은 몇 년 전에 회사의 공금을 빼돌리다가 자신에게 발각이 된 적이 있다고 했답니다. 상사는 월말 결산이나 분기별 결산을 할 때 실제 금액과 서류상의 금액이 맞지 않아서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정 과장을 불러서 서류를 들이대면서 추궁하자 그제서야 자기가 공금을 빼돌린 걸 실토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공금을 그대로 돌려받았기에 문제 삼아서 징계를 하진 않았다고 해요. 물론 아버지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신다고 했답니다. 정 과장 믿을만한 사람 못 돼요. 그래서 제가 많이 말렸는데도 김 과장은 듣지도 않고 일을 저질렀네요. 그러니 사모님이 앞으로 잘 지켜보셔야 할 겁니다. 아버지 직장 상사의 우려대로 아버지의 사업은 잘 풀리지 않았고 엄마에게서 돈을 계속 가져가기만 했어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와 엄마는 자주 다투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다 동료가 갑자기 잠적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생각도 못했던 날벼락 같은 일에 동료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그는 이미 해외로 도망을 쳐버렸다고 해요. 알고 보니 모든 것이 계획적인 사기였던 거죠. 아버지는 엄청난 돈을 날리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몇 달 뒤에 엄마의 포목점에 있던 시장에 큰 화재가 나서 포목점이 모두 타버리게 되었어요. 들어놓은 보험이 하나도 없었으니 보상을 받을 곳도 없었죠. 저희 식구들은 하루아침에 알거지 같은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었어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재취업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셨지만 실패하고 지인의 소개로 빌딩의 경비와 주차 관리 일을 하게 되셨고 엄마도 친구분의 권유로 보험 영업을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면서 진 빚을 갚는 것도 벅찬 일이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는 대학을 갈 것인지 말 것인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저는 머리가 제법 좋았고 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늘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전 경제나 금융을 전공해서 은행에서 일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 형편을 생각하면 무리였지만 대학에 가기로 결심을 굳혔어요. 배움에는 때가 있는 법이어서 그 시기를 놓치면 다시 배울 기회를 잡기가 아주 어려운 법입니다. 그리고 등록금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장학금을 받아서 해결할 작정이었어요. 저는 확실하게 정해놓은 목표가 있었기에 다른 친구들이 소개팅을 다니고 여행을 가거나 하면서 놀 때 저는 늘 도서관에서 책을 보면서 공부만 했어요. 그래서 전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3학년이 되자 제 지도 교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혜연아, 미국으로 갈 교환학생을 모집하는데 지원해보면 어때? 내가 추천서를 써줄 테니까. 교수님은 장학생인 저를 유심히 지켜보고 계셨다고 했어요. 이번에 모집하는 교환학생은 1년의 기간이 끝나면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는 졸업 후에 장학금으로 정식 유학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원을 했고 졸업 후에 교수님의 도움으로 장학금으로 미국 유학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유학을 하면서 국제금융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에는 증권사에 들어가서 펀드 매니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은행에 취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외국계 은행에 취업을 해서 외환 딜러로 일하게 되었어요. 외환 딜러라는 직업은 돈을 사고 파는 업무이다 보니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어요. 한순간에 수십억을 손해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손에서 땀이 나고 피가 마르는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그런 반면에 보수는 아주 좋은 편이었어요. 월급 외에도 거래 실적이 우수하면 성과급이라는 보너스가 별도로 책정이 되었어요. 운이 따라주는 달에는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월급보다 훨씬 많은 보너스를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자 저희 집안 형편도 많이 나아졌어요. 아버지의 빚은 말끔하게 해결이 되었고 아파트도 하나 살 수 있었습니다. 돈 걱정을 덜게 되자 여유자금은 펀드나 적금을 들어서 모아두었어요. 사귀는 남자도 없는 싱글이어서 크게 돈을 쓸 일이 없어서 저는 버는 돈의 대부분을 모으게 되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증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일하는 증권사와 제가 다니는 은행이 같은 건물에 있었어요. 같은 건물에 있으니 남편과 저는 매일 자주 마주쳤지만 서로 별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남편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저는 남편의 존재 자체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와 남편이 가까워지고 사귀게 되는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외환 딜러라는 특성상 밤에도 일을 했어요. 그날은 제가 저녁을 먹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남편이 달려와서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어요. 넓은 엘리베이터에 처음으로 남편과 저는 둘만 남게 되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러갔고 20층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길게만 느껴지던 그때 엘리베이터가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덜커덩거리더니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불도 전부 꺼져버렸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죠? 그러게요. 고장이 난 것 같아요. 정말요? 어떡해요. 너무 깜깜해요. 남편과 저는 꼼짝없이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동료들에게 연락을 했고 남편은 비상벨을 눌렀어요. 하지만 밤이라서 수리기사를 보낼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남편은 119에 구조 요청을 했어요. 구조대는 곧 도착을 했지만 문제는 15층과 16층 사이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구조대는 엘리베이터를 작동시켜서 밑으로 약간 움직이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미친 듯이 바닥을 향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면서 남편의 품에 안겼고 끼익 하면서 급정지하는 소리를 들은 걸 마지막으로 저는 바닥에서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히고 의식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제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병실이었어요. 의사는 추락의 충격으로 허리와 머리에 약간의 부상을 입었다고 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저를 꼭 안고 충격을 줄여주어서 심한 부상은 면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남편이 제 병실로 찾아왔어요. 남편도 환자복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도 부상을 당한 것 같았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아, 네. 덕분에 심한 부상 없이 무사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말로만 고맙다고 하지 말고 퇴원하면 시원하게 한턱 쏘세요. 네, 당연히 그래야죠. 저희들은 몇 가지 검사를 추가적으로 받고 이틀 정도 안정을 취한 다음에 퇴원을 하고 직장으로 복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서로 연락하고 만나면서 연애를 하게 되었죠. 남편은 유머 감각과 재치가 있는 사람이라서 만날 때마다 저를 재미있고 즐겁게 만들어 주었어요. 성주 씨를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어디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으셨어요? 혜연 씨 재미있게 해주려고 나름대로 인터넷을 쥐잡듯이 찾고 다녀요. 혜연 씨가 제 이야기를 너무 재미있게 들어주고 사소한 말에도 잘 웃어주니 저도 보람을 느끼네요. 기껏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상대방이 반응이 신통치 않으면 그것만큼 맥 빠지는 일도 없는 거죠. 남편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견디면서 일하는 제게는 피로를 확 풀어주는 활력제 같은 존재였어요. 거래가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축 처져 있으면 남편은 늘 저를 위로해주면서 힘이 나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천생연분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몇 달 뒤에 남편은 제게 프로포즈를 했고 저는 당연히 예정된 절차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고 시어머니와 첫 대면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느낀 시어머니의 첫인상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상당히 거만하고 사람을 깔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던진 말에 저는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요즘 예물이며 예단은 간소하게 하는 게 유행 아니겠니? 그러니 우리 이렇게 하자. 예단비만 주고 다른 건 생략하는 걸로 해. 언뜻 들으면 시어머니가 며느리인 저를 엄청 위해주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시어머니는 예단비로 무려 2억을 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단비를 아주 간소하게 불렀다고 말하시는 겁니다. 첫 대면부터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니, 예단비로 2억을 요구하시는 거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재벌집 집안의 딸도 아니고 너무 과하신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들으니 넌 달러 만지면서 돈놀이 하는 게 직업이라고 하던데 돈 장사하면서 그동안 2억도 수중에 없다는 말이냐? 네가 하루에 만지는 돈이 수십억이 넘는다고 하더라. 거기에 비하면 2억은 정말 껌값 아니겠어? 시어머니는 외환 딜러라는 직업을 돈 장사로 생각하고 계셨어요.
제가 거래하는 돈이 전부 제 돈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알아듣게 차근차근 설명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예단비 2억을 끝까지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말도 안 되는 예단비를 깎아달라고 했더니 대뜸 예단비를 깎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 하면서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네가 잘 모르나 본데 예단비는 시댁에서 요구하는 대로 맞춰주는 게 예의야. 결혼이 무슨 흥정이니? 시장 통해서 물건 깎듯이 흥정하는 게 아니야. 잔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댁을 나왔고 저는 남편에게 예단비 2억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고 했어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엄마가 2억이라고 하길래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 내가 엄마하고 다시 잘 말해볼게. 나도 예단비 흥정할 생각은 없어. 그런데 당신도 생각해봐. 정말 너무하잖아. 이건 아들 장가 보내면서 한몫 단단히 챙기겠다는 놀부 마누라 같은 심보하고 뭐가 달라. 그래도 놀부 마누라는 좀 말이 심했어. 하여튼 내가 엄마하고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당신은 그렇게 알고 있어. 전 남편의 말만 믿고 있었는데 며칠 후에 남편은 난감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내가 아무리 말해도 엄마가 1억 5천은 달라고 하시는데 어떡하지? 정말 미안한데 이번엔 당신이 엄마가 원하는 액수에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정말 너무하시네. 그리고 어머니는 내가 돈놀이나 하는 사채업자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도 정말 기분 나빠. 엄마가 외환딜러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그렇지. 기분 나빠도 그건 당신이 이해를 해. 하여튼 예단비는 1억 5천 준비하는 걸로 엄마한테 말할게. 남편은 시어머니의 고집이 보통이 아니라서 한번 마음먹으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대로 밀어붙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다소 어거지라는 생각이 들어도 결혼이란 중대사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일부터 그르칠 수는 없다고 했죠. 저도 처음부터 시어머니와 맞서게 되면 감정 싸움이 될 거고 그러다 예단비 때문에 파혼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양보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에 시어머니가 제게 저지른 행동에 비하면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결혼을 하자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예단비 5천을 깎은 것에 앙심을 단단히 품은 것 같았어요. 결혼 후에 저희들은 분가를 해서 따로 살았는데 시어머니는 수시로 저를 시댁으로 불렀어요. 너 내일 김장하는 거 알고 있지? 아침 일찍 시작할 거니까 늦지 않게 오너라. 어머니, 저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요. 내일은 토요일인데 왜 출근한다는 거니? 원래는 출근은 안 하는데 중요한 회의가 잡혀 있어서요. 저 오후에 들리도록 할게요. 넌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우습게 들리니? 회의는 사정이 있어서 못 간다고 하고 와. 시어머니는 정말 막무가내였어요. 뭐든지 제 의견은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일반적으로 무조건 정하고 따르라고 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회사의 중요한 회의에 빠지고 김장을 하러 오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세상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토요일 회의는 다음 주부터 유럽의 외환시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전략을 의논하는 자리라 절대 빠질 수 없는 회의였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들을 각오를 하고 회의를 마친 다음에 시댁에 갔습니다. 제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화가 단단히 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김장은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몇 명 오셔서 거들어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김장은 거의 끝이 나 있었죠. 저는 그래도 가만히 있기 미안해서 쓰레기를 치우고 설거지를 하면서 뒤치다꺼리를 부지런히 했어요. 그런데 김장이 끝나자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니 오늘 내 친구들이 고생 많이 했다. 그러니 인사나 드려라. 전 그 말을 정말 가서 인사를 하라는 것으로 알아듣고 시어머니 친구분들에게 가서 오늘 고생 많으셨죠. 이렇게 오셔서 도와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친구분들 모두 똥 씹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바로 제게 호통을 쳤어요. 야, 넌 인사를 하라고 했더니 정말 인사만 하는 거냐? 전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친구분들에게 수고비를 주고 사례를 하라는 말이었다는 걸 알아챘어요. 전 가지고 있던 현금이 없어서 헐레벌떡 달려나가서 현금을 찾아서 시어머니 친구분들에게 드렸어요. 그러자 친구분들은 바로 봉투를 열어서 액수를 확인해 보더니 비꼬듯이 참
돈 장사하는 며느리 뒀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늘어놓더니 이게 뭐야? 파출부 일당도 이것보단 많겠네 라고 하더니 모두 가버리는 겁니다. 저는 친구분들에게 10만원씩 드렸는데 그게 적다고 하는 거죠. 친구들이 가고 나자 시어머니는 제게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했어요. 네가 나한테 망신을 주려고 작정을 했구나. 하루 종일 일했는데 10만원을 주니? 내 친구들이 거지냐? 적어도 100만원 정도는 줘야 내 위신이 설 거 아니야. 어머니, 제가 무슨 돈 찍어내는 기계예요? 제가 거래하는 돈이 전부 제 돈인 줄 아세요? 저도 그냥 월급 받는 은행원일 뿐이라고요. 나는 성주가 은행에서 돈 만지는 일한다고 하길래 돈이 제법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빚 좋은 개살구꼴이야. 어떻게 저런 년이 집에 들어와서 내 얼굴에 먹칠을 해. 저는 충분히 성의 표시했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말씀 안 드렸지만 결혼 후부터 지금까지 어머님이 저한테서 가져간 돈이 얼만지는 아세요? 뭐야? 넌 CM이 용돈 좀 준 걸 가지고 유난을 떨어대니? 용돈 정도가 아니죠. 1000만원이 넘는다고요. 결혼 직후부터 시어머니는 제게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작게는 1-20만원부터 크게는 몇백만원씩 달라고 하면서 손을 벌렸어요. 시어머니가 돈이 필요한 이유는 다양했어요. 친구들과 여행을 가거나 갯돈을 내야 한다는 핑계부터 자기가 남편 몰래 빚을 진 게 있는데 그걸 갚을 돈이 필요하다고 하기도 했어요. 전 그때마다 군말 없이 돈을 줬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오늘 친구들에게 사례비를 적게 주었다고 트집을 잡자 저도 뚜껑이 확 열려버렸어요. 그날 저는 시어머니와 돈 때문에 대판 싸우게 되었고 시어머니에게서 버릇없는 년이란 말까지 듣게 되었어요. 그 뒤로도 돈을 달라는 시어머니의 요구는 계속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딜러를 하니까 돈을 마음대로 빼돌릴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남편을 생각해서 참았는데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시모의 요구가 끝없이 계속되자 저는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와 다투고 싸우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외환거래를 하다가 멍 때리는 바람에 타이밍을 놓쳐서 큰 손실을 보는 일까지 생기고 말았어요. 저는 팀장에게 불려가서 엄청나게 깨지고 말았죠. 도대체 정신을 어디에다 두고 거래를 하는 거야? 은행 망하게 할 작정이야? 딜러가 호가창 보면서 멍 때리고 있는 게 말이나 돼? 이따위로 일할 거면 당장 때려치우고 나가. 시어머니가 돈 문제로 주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일을 하는데도 지장이 생기게 되자 저는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남편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제게서 계속 돈을 가져갔다는 말을 듣고도 그냥 참으란 말만 했어요. 나도 엄마가 돈 문제로 당신 괴롭힌다는 거 짐작은 하고 있었어. 엄마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 웬만하면 당신이 참아. 괜히 맞서면서 엄마 성질 건드리면 집안에 분란만 일어날 뿐이야. 당신은 어떻게 늘 어머니 편만 들어? 누가 봐도 어머니가 나를 봉으로 보고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서 돈을 뜯어간다고.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제게 짜증을 내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만 좀 해. 나도 안다고 했잖아. 그럼 어떡해? 돈은 필요한데 돈 나올 곳은 없으니 당신한테 손을 벌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엄마를 이해하고 계속 살든지 그게 싫으면 이혼하든지. 남편의 입에서 이혼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 말을 듣자 저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듣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며느리를 호구로 보고 돈만 달라고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남편이 연애하던 시절처럼 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피로회복제 역할을 해주길 기대했는데 기껏 한다는 말이 이혼이라니.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저도 홧김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혼? 그래 이혼해. 시어머니한테 호구 취급당하면서 사는 것도 지쳐. 난 당신이 예전처럼 나를 위로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신 결혼한 뒤로 너무 변했어.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전 남편의 답답한 태도에 더욱 화가 나서 그날 짐을 싸서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물론 다음날 남편이 친정으로 저를 찾아와서 이혼이란 말을 꺼낸 건 실수였다고 하면서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뜻밖의 말을 제게 해주었어요. 좋아, 이제 다 말해줄게. 그래야 당신도 엄마를 이해하게 될 테니까. 사실 지금 내가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은 나를 낳아준 친엄마가 아니야. 저는 생각도 못했던 남편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남편과 시어머니를 보면서 계모와 의붓 자식일 거라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남편은 늘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친엄마 이상으로 챙겼기 때문이었죠. 내가 아주 어렸을 때야.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셨어. 어느 날 아버지가 낯선 여자와 남자애를 데리고 집에 오시더니 내 엄마라고 하셨어. 남편의 친엄마는 남편이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에 신장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고 했어요. 아내의 병원 생활이 길어지자 외로웠던 시아버지는 단골 술집에 들려서 혼술을 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술집의 주인이 바로 시어머니였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술집 주인과 단골 손님으로 만나서 정이 들게 되었고 나중에는 내연관계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다 남편의 친엄마의 병세가 위중해지자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그의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자기 자식처럼 돌봐주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1년 뒤에 남편의 친엄마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남편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는 시아버지도 세상을 떠나셨다고 해요. 그러자 남편도 의지할 사람은 시어머니밖에 없었고 시어머니도 두 아들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었던 거죠. 다행인 것은 시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이 제법 되어서 남편은 돈 걱정 없이 대학을 졸업해서 증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복형이 문제였어요. 그는 남편보다 2살이 많은 이복형은 같이 살게 되면서부터 이복 동생인 남편을 무척이나 괴롭혔다고 했어요. 시어머니 몰래 용돈을 빼앗기도 했고 밤에는 남편에게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이복형에게 대들기도 했지만 이복형에게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다고 해요. 남편은 대학을 들어갔지만 이복형은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하는 담 쌓고 지냈고 대학을 가는 대신에 아는 선배 밑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복형이 결혼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이복형과 같이 살겠다고 하면서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물려준 집과 땅을 넘겨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거절했지만 시어머니는 간곡하게 남편에게 매달렸다고 합니다. 네 형이 결혼하면서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니 동생이 된 네가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네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 절반만 줘. 그러면 나도 네 형하고 같이 나가서 살 테니까. 내가 어린 너를 이만큼 키워줬으면 나도 그 정도 유산은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이복형에게 유산을 나눠줄 생각이 없었지만 시어머니의 간곡한 부탁과 만약 유산을 나눠주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는 이복형의 협박에 지친 남편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유산을 분할해 주었다고 해요. 유산을 받은 시어머니와 이복형은 집에서 나가버렸죠. 남편은 유산이 아깝기는 하지만 그동안 혹처럼 붙어있던 이복형이 떨어져 나가고 혼자 살게 되니 오히려 홀가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거지꼴이 되어서 남편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깜짝 놀란 남편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자 시어머니는 이복형의 사업에 완전히 망해버려서 거지 신세가 되었다고 하더랍니다. 남편의 이복형은 아내와도 이혼하고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고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된 시어머니는 염치불구하고 남편을 찾아왔다고 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신세가 처량하고 딱해서 같이 살게 되었다고 했죠. 그러면서 남편은 의미심장한 말을 제기했어요. 엄마가 형을 다시 만나는 것 같아. 아마 엄마가 당신한테서 가져간 돈은 전부 형한테 갔을 거야. 남편은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이복형을 시어머니가 만난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왜 이복형을 만나는지 물어보았더니 시어머니는 이복형이 빚을 거의 정리했고 지금은 다른 사업을 하려고 구상 중이라고 했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한테서 받은 예단비로 이복형의 빚을 갚아주었을 거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터무니없는 예단비를 부른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시어머니가 이복형을 만난다는 걸 걱정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자식은 인간 쓰레기 같은 놈이야. 내가 그놈한테 얼마나 당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이가 갈려. 남편은 이복형한테 맞고 용돈을 빼앗겼던 걸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복형이 밑에서 일을 했다는 선배는 조폭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이복형은 조폭 선배가 운영하는 사채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여러가지 사기나 폭력 사건에 연루되어서 교도소에 갔다 온 일도 있을 정도로 위험한 인물이어서 절대로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런 인간을 만나고 있으니 걱정이 된다고 했어요. 남편이 이복형의 존재를 제게 숨겼던 것, 그리고 그가 이복 동생의 결혼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난데없이 회사로 저를 찾아왔어요. 예, 내가 지금 네가 일하는 은행 근처 커피숍에 있는데 잠깐 내려올 수 있겠니? 시어머니는 전에 없이 부드러운 말투로 전화를 하셨어요. 마침 점심시간이어서 저는 커피숍으로 갔는데 시어머니는 웬 남자와 같이 있었어요. 인사해라, 성주가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나한테 아들이 하나 더 있어. 그 말을 듣자 저는 소름이 쫙 끼치는 걸 느꼈어요. 그렇다면 이 남자가 바로 남편이 말했던 이복형이었어요. 그는 남편의 말대로 인상부터가 전형적인 범죄형으로 보였어요.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뱀처럼 차가워서 섬뜩한 느낌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그가 잘나가는 사업가라고 소개했어요. 그동안은 워낙 바빠서 시간이 없었는데 오늘은 중요하게 의논한 일이 있어서 자리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하는 중요한 일이란 바로 그가 새로 시작하려는 사업에 돈을 대라는 것이었죠. 시어머니가 눈짓을 하자 그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놓고 제게 자기가 하려는 중고차 수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했어요. 아마 시어머니는 남편이 제게 이복형에 대해서 모두 말해준 걸 전혀 모르고 있는 눈치였어요. 우선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설명을 마친 그는 여전히 뱀 같은 눈으로 저를 훑어보면서 어때요? 확실한 성공이 보장된 사업이에요.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 제가 재수 씨한테 특별히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글쎄요. 우선은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요. 생각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제가 책임질 테니까 나만 믿어요. 우물쭈물하다가는 큰 돈 벌 기회를 놓치는 거라고요. 그래도 당장 결정하기는 좀... 그때 팀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 급히 밖으로 나가서 팀장과 통화를 했는데 당장 사무실로 올라오라고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들어가려고 커피숍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출입구를 등지고 앉아 있어서 제가 들어오는 걸 보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전현이 순순히 돈을 줄 것 같지가 않아. 다른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아. 그때 저를 본 이복형이 눈짓을 하자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하고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겠다고 말하고 사무실로 올라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시어머니가 한 말이 자꾸 떠올라서 뭔가 아주 느낌이 좋지가 않았어요. 얼마 뒤에 시어머니가 시댁으로 저를 불러서 가봤더니 시어머니는 낯선 여자와 같이 있었어요. 내 친구 딸인데 보험 영업을 하고 있어. 마침 아주 좋은 상품이 있다고 하니 한번 들어보고 웬만하면 하나 들어줘라. 시어머니의 옆에 있던 여자는 제게 서류를 꺼내놓고 보험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녀의 말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계속 제게 그냥 계약서에 서명하고 끝내라고 눈짓을 계속했기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친구의 딸이라고 하는데 매정하게 거절할 수는 없는 처지였죠. 저도 계약 내용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서 그녀가 하는 설명은 더 들어보지도 않고 계약서에 모두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곧 시어머니가 어떤 끔찍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업무차 일주일간 출장을 가고 나자 시어머니는 제게 제주도로 여행을 가자고 했어요. 여행사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제주도 콘도 이용권을 줬어. 너희 부부가 갔다 오면 좋은데 성주는 출장을 갔고 다음 주면 기한이 만료가 되니 우리 둘이 다녀오자. 시어머니가 저와 둘이서 여행을 가자고 하니 너무 뜻밖이었어요. 지금까지 저한테서 돈만 가지고 갔지 작은 선물 하나 해준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제주도 여행이라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전 휴가 기간이라 여행을 거절할 핑계를 대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내키진 않았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행이 제게는 죽음의 여행이 되었어요. 제주도 공항에서 내려서 콘도까지 택시를 타고 갔고 콘도에 도착하자 저희들은 짐을 풀고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근처의 마트로 갔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콧수염을 기른 남자였어요. 전 그 남자를 공항에서도 봤어요. 콧수염의 선글라스는 남다른 외모라서 기억이 났는데 마트 안에서도 콘도 앞에서도 그는 계속 저의 뒤를 따라다닌 게 확실했어요. 제가 그 남자를 쳐다보면 그는 딴청을 피우다가 제가 돌아서면 뒤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스토커 때문에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시어머니에게 말하려다 확실한 건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장을 보고 콘도로 돌아와서 저는 식사 준비를 했고 시어머니와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와인을 한잔 하자고 했어요. 예, 우리 오랜만에 분위기 한번 내보자. 시어머니는 와인을 따라서 건배를 하자고 했죠. 시어머니가 왜 이러는지 갈수록 이상하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따라준 와인을 마시고 나자 이상하게 너무 잠이 쏟아졌어요. 눈꺼풀이 너무 무겁고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의식이 흐려졌어요. 전 안간힘을 쓰면서 정신을 차리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전 의식이 가물가물 사라지는 순간에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전화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성진아, 됐어. 인연이 아주 뻗어버렸다. 지금 이리로 와.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전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잠에서 깨어나자 저는 두 팔이 묶인 채로 화장실에 감금되어 있었어요. 저는 발버둥을 치면서 손을 묶고 있는 결박을 풀려고 했지만 풀리지 않았어요. 저는 화장실 문을 세게 두드리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에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와 이복형 그리고 시어머니 친구 딸이라고 소개했던 보험 모집인이 웃으면서 들어왔어요. 이년아, 당장 죽고 싶지 않으면 입 닥치고 조용히 있어. 이복형은 저를 노려보면서 거칠게 윽박질렀습니다. 시어머니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순순히 돈을 내놨으면 이런 꼴을 안 당할 거 아니야. 다 네가 자초한 일이니까 우리들 원망하진 마라. 전 기가 막히고 무서워서 몸이 떨리고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인간들은 뭐가 재미있는지 킬킬거리면서 웃고 있었어요. 마치 맹수가 사냥해 놓은 사냥감을 어디부터 먹어치울까 하는 즐거운 고민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보험 모집인은 시어머니의 친구의 딸이 아니라 이복형의 아내였습니다. 이복형은 사업 실패로 엄청난 빚을 지고 위장 이혼을 하긴 했지만 그들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짓누르는 막대한 빚을 해결하기 위해 저를 희생양으로 골랐던 겁니다. 인연이 계약서에 사인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리자. 전현이 수익자 변경 서류에 사인하면 생명보험금도 우리가 챙길 수 있으니까. 이복형의 아내는 제 돈뿐만 아니라 저의 목숨도 노리고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쳐놓은 덫에 꼼짝없이 걸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복형은 투자 계약서를 제게 내밀면서 사인하라고 강요했어요.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극한의 공포를 느끼면서 꼼짝없이 여기에서 죽는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경찰들이 남편과 함께 들이닥쳤어요. 경찰들은 욕을 하면서 날뛰는 이복형을 간단하게 제압해서 수갑을 채웠어요. 당신들 뭐야?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래? 성주야, 네가 말 좀 해줘.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매달렸지만 남편은 시어머니를 노려보더니 뺨을 후려 갈겼습니다. 당신이 이런 짓을 꾸미고도 인간이야? 어떻게 나하고 며느리한테 이런 처참한 짓을 할 수가 있어? 남편은 시어머니가 이복형과 공모해서 제 돈을 빼앗기 위해 끔찍한 짓을 꾸민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이복형을 만난다는 걸 안 다음부터 시어머니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았고 그들이 저를 제주도로 납치할 계획을 알게 되자 출장을 핑계로 먼저 제주도에 와서 저희들 기다렸다고 합니다. 저를 미행하던 코수염을 기른 선글라스는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수갑을 찬 이복형을 매섭게 노려보면서 다가가서는 얼굴을 주먹으로 갈겨버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복형에게 당해왔던 걸 대갚아준 겁니다. 체포된 시어머니와 이복형을 사기 및 납치 및 감금죄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재판을 받게 되면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남편이 아니었다면 아마 지금쯤 짐승 같은 그것들에게 돈과 목숨까지 빼앗겼을 겁니다. 이제 제가 그 끔찍한 일을 겪은 지 8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곧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들을 키우면서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은 다음에 저는 외환딜러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를 지내고 있어요. 아마 그 인간들도 지금은 교도소에서 출소를 했겠지만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와 모든 관계를 끊은 채로 살고 있습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쓰레기들과는 상종하지 않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